자, 재무활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무활동이다 라고 했을 때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자본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했죠. 자,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앞에 투자활동으로 보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다, 장기 차입금이다 이런 차입금, 부채와 관련된 요소들은요 모두 재무활동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의 상환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차입하는 것은 현금의 유입이었다면 내가 상환을 하면서 돈이 나가는 부분들은 유출이었죠.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받았어요 라고 하면 이런 현금의 유입에 대해서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다.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뭐 때문에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재무활동을 위한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의 유출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어음이나 사채를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게 있어요. 어음 사채를 발행할 때는 내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주식으로 어음으로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어음이 뭐가 있어요? 지급 어음이다 아니면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사채가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자본금이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부채 계정이라든가 자본금과 관련된 자본 계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재무 활동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배당금의 지급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배당금의 수익은 이자 수익처럼 영업 활동에 대한 유입으로 보지만 배당금 지급은 회사의 잉여금이라는 요소를 줄여서 가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잉여금 요소를 줄인다라는 건 잉여금은 자본 쪽 항목의 감소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 회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본 거래로서 재무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셔라. 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면 반대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돈이 나간다거나 현금이 나갈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자본금에 대해서 줄일 때 유상감자를 통해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나간다거나 아니면 자산에 대해서 취득을 할 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급금이다 이러면서 내가 거기에 부채를 만들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미지급금에 대해서 만들었던 걸 내가 갚아줄 때 현금의 유출이 나오겠죠. 자산 취득할 때 있었던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부채를 갚아줍니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미지급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뭘로 보겠다? 이런 부채에 대한 지급들은 현금 유출이다 라고 해서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유출로 보겠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다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 때 부채로 가지고 있었다. 내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미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갚는 것은 부채에 대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부채가 나온다거나 자본과 관련된 거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모두 다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에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주된 제품 상품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이자와 배당에 대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급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재화 용역 구입에 따른 현금의 유출. 우리가 재화 용역이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의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종업원과 관련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현금 유출이다. 판매 관리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자의 지급이다라고 했을 때 이자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속하고 있었다? 우리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래서 이자 수익은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으로서 유입과 유출 이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배당금은 좀 특이했던 거죠.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하면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의 유입으로 보았었지만 배당금 지급이다라고 할 때에만 뭘로 보았었다?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의 유출로 보았었다. 그게 좀 특이사항이었죠. 자,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이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들어오는 현금은 우리가 뭘로 보고 있었어요? 유형자산은 투자자산 쪽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셨어야 됩니다. 자, 투자자산 쪽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저쪽에 이제 투자자산과 함께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묶어서 비유동자산들에 대한 거래들을 우리는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고 있었죠.
자, 다음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예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 그 다음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 그 다음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본과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자기 주식이다 라는 내용들도 역시나 자본과 관련된 거래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지만 유형자산의 처분이다라고 하면은 유형자산은 왼쪽에 비유동자산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제 자본변동표 들어갑니다. 자본변동표는 우리가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해서 보여줍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금, 여기도 보이시다시피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렇게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각 항목별로 기초, 변동사항, 기말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 기초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얼마였느냐? 자본 조정은 얼마인가?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중간에 증가하는 상황도 있고 감소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기말에 자본은 얼마이며 자본잉여금이 얼마이며 자본조정은 얼마이고 기타 포괄은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이들에 대해서 증가나 감소 상황들을 모두 보여주는 표가 자본변동표. 자, 주석에 대해서 보실 때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담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주석에 담을 텐데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인 작성 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 사건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 이런 것들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썼다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런 주석 공시하는 요구사항 같은 거 넣어주시고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걸 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뭐 주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3가지 정도 써놓고서 나머지 1가지 다른 설명들이 들어오면 얘가 정답이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보수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있다. 즉 2가지 이상의 선택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주 쪼이면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너그럽게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수주의 작성 원칙에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건 타이트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이게끔 하지도 마시고 비용을 잡을 거 있으면 비용은 최대한 크게 잡으시고 이익은 적게 잡아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과대망상하지 않아요.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순자산을 가능한 작게 기록해서 재무적 기출을 견고히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특정 기간에 과소계상 이익은 이후 다음 기간에 과대계상이 되므로 순이익의 기간 귀속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익 조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저가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만 지금 당장 떨어질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가법에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죠. 그리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이런 평가 충당금 환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재고자산은 후입선출법으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법이 선, 이, 총, 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게 되면 이익이 크게 잡히고요. 후입선출법을 잡게 되면 이익이 작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작게 잡히는 것을 우리가 저가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후입선출법을 선택해 주는 거죠.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인식할 때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을 인식한다. 자, 내용연수가 있고 감가상각 비가 있다고 했을 때 정액법은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액법이었어요. 정률법은 초반에 많은 비용을 인식했다가 점점점 적게 되는 게 정률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느 걸 가지고서 써야지 좀 더 보수적이냐라고 한다는 건 비용을 누가 더 많이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초기에 누구를 선택하는 게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을 선택하는 게 감가상각 비가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모품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사용한 걸 소모품 B라고 하고
미사용에 대해서는 소모품 이렇게 자산을 써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어차피 써버리면 비용 처리될 거 뭐하러 복잡하게 자산했다가 비용으로 넘어가느냐 그냥 다 비용으로 인식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사용한 부분은 170만 원이고 미사용한 것은 130만 원으로서 우리가 사용한 거 비용 처리, 소모품비 해야 되고 그다음 미사용한 거 자산 처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 다 소모품비라고 처리하자라고 해서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원래는 자산이 130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모두 다 보수주의다, 안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혹시라도 보수주의가 언급이 된다면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재무회계에 대한 작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시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좌자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아니면 세무 2급에서 다 했던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거기서 완벽하고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셨다면 지금 강의를 안 들으시고요. 교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잘 풀리고 있고 혹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아래 해설을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강의를 스킵하시고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셔서 좀 어려운 파트만 발췌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나는 좀 오래전에 취득했어. 아니면 나는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지금 세무 2급까지 오면서 익혔던 지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생소해 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다음 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당좌자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